부자들이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갔나? 차이나 13,500명이 이민을 갔어요. 인디아 6,500명, 러시아 3,000명.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UK죠. 3,200명. 이런 선진국 중에는 UK가 제일 눈에 띄어요. 브렉식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또 우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요. 800명, 콩 1,000명. 일본 300명.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살기 불편한 나라들이 결국 선진국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중국 경기가 계속 회복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뭐 중국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랬는데 안 됐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중국이 뭔가 살아나야지 글로벌리 좋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이유들인 거죠. 중국에서 인플레가 돼서 돈이 많아졌는데 빼서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 내부에서는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다시 그 자산의 가치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부를 다 빼서 이민을 가는 거는 굉장히 나라에는 엄청난 손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또 이분과 함께 새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작년에도 숫자 중심으로 흥미로운 또 분석 중심으로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로 문을 좀 열어볼까요? 일단은 작년 1년 동안에 네. 전 세계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보면서 왜냐하면 그때 통화라는 게 바꾸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A 나라 거를 팔고 B 나라 걸 사는 거니까. 가치를. 네, 가치를. 그래서 이 나라 돈으로 바꾸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다 어땠을까 전체로 보면. 그래서 관련돼 있는 저희가 맨날 보는 건 달러 인덱스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로. 통화들 말고 네. 나머지들은 어땠나를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통화를 쭉 다 그냥 생각나는 걸 그리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통화들.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유로, 그다음에 옌,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스웨덴 크로나,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유로가 역시 제일 높아요. 57.6%. 그러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뭐 101이 100 같다, 뭐 102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저 비중대로 된 게 곱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연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2%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 통화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통화들이 강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쭉 줄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멕시코가 12.75%가 올랐어요. 그래서 왼쪽에 차트에서 보신 마이너스 12.75라고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약세고 내려가는 게 강세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가 멕시코 페소가 12.75, 그다음에 브라질이 9.53. 여기까지는 멕시코가 올라간 거는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온쇼링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걸로 바뀌었었잖아요. 연초부터 작년 내내. 그래서 멕시코로 돈이 흘러갔겠구나. 멕시코로 돈을 사서 미국 회사들이 멕시코에다 공장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 연결이 돼서 강세된 게 적절하네. 그다음에 스위스 9.12%예요. 브라질도 이제 자원도 많이 나고 그쪽 이제 지금 아메리카 쪽이 전체적으로 좋았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도 9.2, 영국도 5.3, 스웨덴 3.5, 유로 3.3, 캐나다 2.4, 인도네시아 1.12. 인도네시아도 이제 뭐 인구 많고 포텐셜 좋고 그래서 중국 끝나고 나간 다음에 인도네시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플러스가 난 게 그러면 얘네 나라 통화를 누군가가 산 거죠. 그 대신에 판 거는 뭘 팔았나 하면 달러를 팔았거나 다른 나라 통화를 팔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 밑에 거로 그래서 쭉 가서 보니까 인도 마이너스 0.51. 인도가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인도 투자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인도 통화도 강세가 됐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냥 보합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2.9, 한국도 1.5% 정도 마이너스였고 남아공 그다음에 일본은 더 일본. 밑에 있어요. 네. 거의 8%니까 지금 여기 달러 인덱스 안에 있는 통화 중에는 가장 나쁜 성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너무 과매도 돼 있다. 그래서 일본 통화 사야 된다. 일본이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게 싸다고 자꾸 일본 여행 가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키스탄 24%, 러시아 25%, 튀르키예 57%.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불안정하니까 결국 통화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서 플러스 57.51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57% 거꾸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통화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근데 이런 거 안에서 뭐 이제 산업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게 이제 하나 이제 그 메모 형태로 돼서 돌아다니는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어요. 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데서 이렇게 한 장 페이지로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부자들이 이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갔나? 하이넷월스 부자들이. 봤더니 차이나 13,500명이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밖으로 나간 밖으로. 거죠. 마이너스라는 게 나간 거란 네, 뜻인 네. 거죠. 그만큼 하이넷월스가 없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인디아 6,500명. 그 다음에 러시아 3,000명.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UK죠. 영국. 네, 3,200명. 이런 선진국 중에는 UK가 제일 눈에 띄어요. UK 혼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브렉식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거기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브렉식 이후에 결국 부자들이 딴 나라로 옮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애들 스위스란드가 스위스죠. 스위스가 1,800명이 플러스. 그다음에 프랑스가 1,000명. 그다음에 포르투갈 800명, 그리스가 1,200명. 그래서 그리스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플러스가 됐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세제 혜택을 줬거나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영입해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UAE로 많이 또 이제 도망가고 있어. UAE 부동산이 엄청 떴는데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가지고 다시 다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러시아는 이제 나왔죠. 3천이. 그래서 하이넷월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호주나 싱가포르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또 우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요. 800명. 홍콩 1,000명. 일본 300명. 이러면서 실제로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UK를 제외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나라들, 좀 살기 불편한 나라들이 결국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계속 회복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원래 작년에도 뭐 중국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어 뭐 이랬는데 안 됐고 네. 올해도 또 얘기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중국이 뭔가 살아나야지 글로벌리 좋지 않겠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이유들인 거죠. 돈을 중국에서 인플레가 돼서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을 빼서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그 내부에서는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다시 그 자산의 가치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이민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이민을 부를 다 빼서 이민을 가는 거는 굉장히 나라에는 엄청난 손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의미 있는 또 네.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또 이동이 많다는 것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하이넷월스는 진짜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금액이 엄청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제 2년 만기 채권을 살까, 5년 만기 채권을 살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2년 뒤에 3년 만기 금리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렵죠. 근데 채권은 주식과 달리 정확하게 계산으로 나와요. 네, 2년이 지났을 때 3년짜리 금리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보다 높으면 팔아야 되고 이거보다 낮으면 사야 되라는 금리를 수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의 그 예측들도 사실 네. 예측에 불과하고 이 금리는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작년에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네.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라는 거가 네. 현재 가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딱 했을 때 2년 뒤에 3년짜리 금리가 얼마로 예상돼 있어라고 네.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더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또 전망에 따라 바뀌겠죠. 네. 채권 가격이 바뀐다는 네. 얘기가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시장이. 네. 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 식으로 가기 전에 일단 페드와치를 오랜만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페드와치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간에 15일 날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어저께 제가 뽑아왔어요. 뽑았는데 어저께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5월 1일자에 한 칸씩 옆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라서 옮겼어요. 얘네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66%가 5.25에 가 있고 막 이렇게 위로 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 이렇게 됐던 적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그냥 잘라서 일로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 15일도 FOMC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15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뀐 거를 보면 결국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 4.5에서 4.25로 한 칸 내려 25bp 내려왔고, 그 다음에 12월에 4.0에서 3.75로 내려왔어요. 이거 두 개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퍼센티지만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퍼센티지가 바뀐 자리는 없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4가 깨졌다는 거, 12월이.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눈여겨 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진짜 4가 깨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월 달에만 금리 인하 안 하고 매번 한다. 그래서 전체 이 횟수가 한 8번이잖아요. 8번 중에 한 번 빼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25bp씩. 그러면은 이거로 걔를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단어로서 설명할 수 있을까? 보험인데 매번 내려요. 전 이렇게 되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벤트라 함은? 그 이벤트라는 게 뭐 침체 이벤트가 됐던 금융위기가 됐던 전쟁이 됐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렇지, 일이 있어야. 일이 생겨야 되는 거고, 네. 일이 안 생긴다면 이렇게까지 인하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일이 생기지 않고 침체가 안 생긴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침체가 되거나 이벤트가 생길 거라고 반영해서 이미 가격을 결정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글로벌 IB들도 주말 동안에 뭐 연말에 좀 내놓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채권 시장 강세를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 시기는 진짜 많이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되죠. 네. 3월, 6월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네. 폭도 그렇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금리 인하 폭도 그만큼 많이 바뀐다는 맞아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를 보면서 네. 조금 복잡하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네네네네.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금리 시장에는 이제 채권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 파생 상품 시장이 있어요. 수합이라 그러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래가 되면서 결국은 저런 일드 커브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일드 커브라는 걸 만드는데 실제로 변화된 걸 보시면은 12월 8일 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다른 그러니까 FOMC 전이죠. 그 다음에 FOMC 딱 끝나고 났더니 빨간색으로 확 내려왔어요. 네.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짜 빼고 그 다음에 지금 29일 날 맨 마지막 날이 본 게 맨 마지막 아래 있는 이제 그 하늘색 선이에요. 보시면은 왼쪽 가서 보시면은 단기는 오히려 하늘색 선이 위로 올랐죠. 네.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색 선이 내려갔어요. 근데 또 오히려 이쪽 30년, 20년 쪽은 안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사이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줄어드는 쪽으로 가긴 갈 것 같죠. 모양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서 0을 뚫고 다시 정상화가 되는 순간에는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침체기 계속 했던 거고, 네. 그걸로 지금 1년 동안을 계속 끌고 왔죠. 근데 침체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SVB 사태 때 돈 풀어서 막았듯이 또 다시 잘 막았고서 현재까지 온 상태가 됐죠. 그리고 결국은 작년에 주식이 턴어라운드 한 거는 그래서 SVB 사태 때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을 잘 함으로써 신뢰가 생긴 거죠. 페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저렇게 계속 25bp씩 계속 한다는 얘기는 한 번은 저번에 틀렸잖아. 한 번에 끝까지 아니라고. 템포럴이다, 일시적이다 하다 결국 안 되니까 금리 인상 한 번에 막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런 짓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인슈런스로 해서 천천히 25씩 내리면서 경기를 좀 이제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하겠지라는 기대가 저는 섞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그러면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어 가격에라는 부분이 지금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게 포워드 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짜리를 채권을 지금 당장 살래? 아니면은 2년짜리 채권을 지금 샀다가 네.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짜리 살래? 그럼 두 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한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5년짜리 채권을 지금 사면은 얼마를 주나 하면은 밑에 보시면 한 3점 밑에로 숨겨져 있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84 정도가 5년짜리예요. 그러면 3.84 정도인데 지금 딱
5년짜리 채권은 3.84로 매년 이자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2년짜리 같은 경우는 4.23이에요. 그러면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가서 다시 3년짜리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금리가 높은데 왜 3.84를 사요? 4.23을 사고 그다음에 4.23을 2년 뒤에 가서 3년짜리 사서 합쳐서 5년 동안의 수익이 3.84보다 좋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냥 생각하실 때. 그러면은 둘 중에 뭘 하시겠어요?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펀드 매니저라면, 채권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5년짜리 3.84를 살까? 아니면은 2년짜리를 샀다가 3년짜리를 더 사서 합쳐진 5년짜리 수익 두 개랑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4.23을 당장 그렇죠. 수익을 봐야 되면 4.23을 사야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4.23을 샀다가 다시 그때 갔더니 금리가 이미 빠져버렸어요. 막 예를 들어 1%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합치면은 3년, 5년치 전체 합치면은 손해가 그러니까 더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이자가 적겠죠. 그러면은 채권 펀드 매니저는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체 금리가 다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다 올라가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채권 펀드 매니저가 있고 A 회사, B 회사 매니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더 잘했어, 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너 그냥 이자만 받은 거지 뭐 한 거 없잖아. 채권 매니저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면 그 차이를 느끼려면 결국은 누구보다 잘 벌었어. 아니면 커브보다 잘 벌었어. 뭐 벤치마크보다 잘 벌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채권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짜리를 살까? 30년짜리 살까? 5년짜리 살까? 어차피 100이란 돈은 있는데 그러면 그 이자들을 갖다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자가 더 많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재투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험사들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뭐 대체 투자라 그래서 뭐 공항, 뭐 발전소 이런 것까지 투자를 하는 게 채권이 아무리 길어봐야 30년이니까 그것보다 더 긴 게 필요하니까 이제 그다음 보통 생명보험들은 이제 막 50년 이렇게 60년 사니까 이제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연금보험 같은 거 하면 60년, 70년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뭔가 사서 매치를 해놔야지 이제 그 돈을 받아서 보험사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계속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금액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금액이 작지만 채권 시장은 그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1bp, 2bp 우리가 0.1% 무슨 차이야 뭐 굉장히 크죠. 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겐 차이가 없어요. 금액이 크면 네, 그러나 금액이 커지죠. 크면은 커지죠. 그리고 그걸 나눠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크다는 거죠. 그러면 매니저들은 저걸 계속 계산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포워드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선도 거래에 대한 네. 그 이자율을 뽑을 수가 있어요. 5년짜리 지금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논리예요. 5년 투자할래? 아니면은 2년 동안 투자했다가 2년 뒤에 3년 투자할래? 그럼 계산해 보면은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5년만큼의 이자를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놓은 건 고정이잖아요. 그럼 사이만 모르는 거잖아요. 2년 뒤에 여기 뒤까지 해서 차익 거래가 없으려면 5년짜리 사고 2년짜리 팔고 요 사이 거를 내가 거래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자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5년짜리 이자랑 그다음에 2년짜리 이자 그다음에 요 사이 이자를 합치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뽑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으로 뽑으면 5년짜리가 3.84고 2년짜리가 4.23인데 만기일까지의 일수로 보면 1800일이랑 720일이거든요. 네. 그럼 공식이 제가 여기 써놓긴 해놨는데 뭐 공식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1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그냥 곱한 게 1년 뒤에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재투자한다고 치면 다시 또 그 1 플러스 이자율로 또 재투자가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공식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이 공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치 계산하고 2년치 계산한 다음에 사이 계산을 해서 돌려보면 이 사이의 이자율이 얼마여야 되냐면 3.58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2년 뒤에 3년짜리 금리가 나온 거죠, 이게.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 레이트 그러면 이상한 파생상품 계산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5년짜리 투자할래 아니면 2년짜리 투자하고 다시 2년 뒤서부터 3년짜리 투자할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둘 중에 그럼 뭐가 맞아야 돼?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생각했을 때 2년 뒤에 3년짜리 이자율을 시장은 그러면 얼마라고 지금 내포하고 있냐면 3.58%라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3년짜리 금리가 얼마냐? 라고 보면 4.01이에요. 그러면 4.0이라고 3.58하고 차이를 보면은 한 40bp, 50bp, 한 0.4%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대략으로 보면 43bp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페드가 2년 뒤에가 페드 금리는 이제 그
2026년도에 얼마가 돼 있을 거라고 얘기했냐면 3.6으로 찍어놨었어요. 점도표 발표할 때, 네. 정제 전망할 때. 그다음에 올해가 4.6이라고 찍어놨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드 금리가 지금 현재 5.25예요. 그죠? 5.25에서 4.6까지 하려면 일단은 4.75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쟤는 중간값이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뭐 50bp밖에 안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저 물 건너갔죠. 그죠? 이미 벌써 저 밑에쯤 가 있죠. 이미. 뭐 7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두 번은 아닌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드는 또 틀렸어요. 그죠? 아마도 최소한도 뭐 한 4번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7번은 저는 아니다. 뭐 3번이냐, 6번, 7번이냐 지금 네, 이 뭐 그런 거죠. 이제 기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침체가 안 오고 경기 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좋으려면 3-4번 정도 하는 수준에서 해야 경기가 오히려 좋을 거지. 여기서 7번 해야 되고 8번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의 상황이 생겼다면 이거는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거고 네네. 주식시장도 오히려 더 나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얼마나 내재를 한 가격에다가 내재를 이미 시켰나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3.58이라는 이제 거래하는 선도 금리라고 네. 하는 거를 가져와 봤고 그 계산을 하면 이렇게 3.58이 나오는데 3년짜리 2년 뒤에가 3년짜리 가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4.01이라고 돼 있는 게 2년이 지났을 때는 3.58은 돼 있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년만 지나면 그냥 3년짜리 금리 4.0 아니야. 3.58이야. 그러면 40bp 정도는 낮아져 있어. 그러면 금리 인하 내려간 폭으로 보면은 한 50, 뭐 그냥 크게 25라고 생각하면 25씩 2번 정도 내려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뒤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50만 내려갔네. 앞부분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은 굉장히 잘 반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 뒤에 거는 50만 내려가고 앞에서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7번, 8번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번, 8번 내려가고 얘는 한 2번만 내려가서 커브 자체가 평상, 노멀한 이런 커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놓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보면 굉장히 막 가파르게 막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짜리나 5년짜리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5년짜리, 10년짜리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브가 이렇게 생겼을 때랑 내려가고 있을 때랑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랑 달라요. 여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뒤는 그래도 5년부터 여기 30년까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커브 자체가.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그림은 이제 10년짜리 채권 살래? 아니면 5년짜리 채권 샀다가 5년 뒤에 가서 5년짜리 채권 다시 살래? 이거 계산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에서는 대충 그냥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 다 앞에 거 더하기 곱하기 계산한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거 자르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얘가 높으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돼 있을 때는 지금 게 높으니까 이거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거 반 해봤자 더해봤자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3.67이라는 게 3.58보다 낮잖아요. 현재보다 낮잖아요. 커브 자체로. 그러면 이 뒤쪽 가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가 더 높아지거든요. 금리가.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약간 이제 따라가려고 네.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요걸 이제 채권을 네. 2024년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고민을 함께 해볼 만한 부분인가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TLT를 살래? TMF를 살래? 그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아니면은 그냥 TLTW를 살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투자를 한다면.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저 뒤 10년짜리, 그러니까 TMF 쪽 같은 경우는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은 나겠죠. 네. 근데 리스크랑 리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거 사는 게 낫냐 뒤에 거 사는 게 낫냐 지금 계산을 해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긴 거 살래 많이 움직이니까 아니면 앞에 거 그냥 살래 그냥 이자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ETF를 투자하는 거에서는 만기를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0년, 10년짜리는 10년짜리로 계속 만들어서 얘가 막 채권 만기가 짧아지면 다시 10년짜리로 다시 사요.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맞춰놓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 앞부분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뒤쪽은 생각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려올 가능성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계산상으로도 계속 보여지고 있고 뒤쪽 이제 10년짜리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시면 더 적어요. 네. 아까는 그래도 2년, 5년 가지고 했을 때는 그래도 2번은 한다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는 하지 않을까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조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빠질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뒤쪽은. 그리고 저번에 점도표에서도 결국 26년도 이후 거 점 찍은 거는 시장보다 페드가 더 오히려 위에 있었잖아요. 점 찍은 게. 예상이 여기 시장은 여기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아래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이쪽 앞쪽 부분. 짧은 쪽에서는 점 찍은 건 위에 막 있는데 시장은 여기 밑에 점 빨간색으로 딱 찍혀 있었고. 그러니까 마켓은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그렇죠. 보고 이걸 있는 반영하고 거고. 있는 거고. 정부는 천천히 내려가서 뒤쪽 가지만 뒤쪽 가면 인플레이션 이런 게 돼도 정상화가 됐다면 금리가 옛날처럼 내려가진 0%대 금리를 보지는 않을 거야라는 걸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장기채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는 거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워드로 봤을 때 그러느니 오히려 약간 짧은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식으로 알아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2년, 10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번 COT 레포트 이제 2주 만에 보는 거라서 한번 쭉 보려고 가져왔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엄청 줄었어요. 네. 미결제 약정이 51만 5천 개가 줄었어요. 30만 개 늘어났었다 그랬는데 결국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지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지하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SM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혼자. 그래서 5만 3천 계약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전전주 대비로 따졌을 때. 그래서 롱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숏친 것들 계속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롱간세 리테일들도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방향이 완전 원웨이로 다 매수로 쏠렸었다. 최근 2년 과거 2주간 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건가? 포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쏠려 있다면 네. 이게 언젠가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가게 마련인데 그 시기가 문제인 거고 계기가 시기도 문제인 문제고 거고. 얼폭이 문제인 거죠. 뭐 한 그렇죠. 5% 빠지면은 그냥 버티고 가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20% 빠지고 이러면 이제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0%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지수로 10%라면 근데 20 빠지면 이거 진짜로 더 빠져서 이제 뭐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그렇게 나락까지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시장은 다 예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지하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옵션을 매수해서 막 이제 보험을 내고서 밑을 막겠다는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폭락의 가능성을 그만큼 적게 안 보고 보고 있다. 있는 거다. 네, 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P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20인데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래 내려갈래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쪽 내려가는 쪽 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베팅은 누군가는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번 보여드렸던 이제 미결제 약정이에요. S&P 500 이번 주 말 만기. 그게 눈에 확 띄는 게 이거는 이제 3월달 만기, 분기월 만기를 보여드리는 건데 흩어져 있고 아래쪽도 있죠. 이렇게 계속 이게 보통 이제 뭐 옵션을 거래될 때 계속 보험을 하니까 아래쪽이 계속 많았었죠. 그래서 이건 노멀한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변동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구나. 12% 언더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1월 5일로 갔더니 변동성은 9%예요. 엄청 낮죠. 안 움직인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이번 주도 그냥 좀 쉬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딱 보시면은 다른 거는 잘잘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간에 두 개만 미결제 약정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자 팔자 스프레드 거래가 제일 많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70% 이상이 스프레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결국 하나는 팔고 하나는 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는 A를 팔고 B를 샀고 누군가는 B를 팔고 A를 샀어요. 그럼 얘가 주는 직관이 뭐냐라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4,800, 4,820 두 개가 아까 제일 미결제 약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정상가가 4,800에 살 수 있는 권리는 36.25포인트였고 4,820으로 살 수 있는 거는 24.75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면 두 개를 빼면 11.5예요. 그럼 11.5란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4,800을 매수하고 4,820을 매도하는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의 거꾸로예요. 올라가는 걸 베팅한 사람은 앞에 거 비싼 걸 사고 싼 걸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5를 돈을 냈고 11.5를 내고 샀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4,820보다 높아져 있으면 20을 받아요.
예, 20을 받아요. 그러면 11.5 투자했다가 20을 받는 거니까 8.5만큼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도한 사람 거꾸로겠죠. 내가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11.5 받고 올라가면 내가 8.5 줄게. 대신 내려가면 11.5 다 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뭐냐면 4,800하고 4,820이 넓지가 않죠. 얘네들이 거의 디지털 같이 벽이잖아요. 그냥 지금 현재보다 현재 지수로 딱 가정했을 때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면 내가 그 11.5 갖고 올라가면 내가 너 8.5 줄게. 이런 거에 그냥 베팅을 해놓은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로디티나 이런 옵션들처럼 저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하면 한 번에 밀려서 많이 밀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면 한쪽 옵션만 매도를 하게 되면 내려갈 때마다 계속 더 팔아야 되거든요. 해지하려면. 근데 이렇게 막아놓은 거면 조 사이만큼씩만 왔다 갔다 하지 밑으로 갈 때는 막 팔았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막 샀다가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가다가 막히고 내려가는 것도 가다가 막히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이 많으면. 그래서 옵션이 많아지면서 막 아마게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일보다는 이런 거래가 많으면 사이사이에선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는 거는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 때문에 결국 제로디티가 시장의 변동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다. 줄인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오히려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막 내려갔던 민망했던 거. 네. 그 하루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있었죠. 원인이 제로디티 D라고 영향이 있었다라고 나왔었는데 분석이. 1252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뭐예요? 그래서 실체는 실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누군가가 밀고자 하면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밀어서 뺀 다음에 옵션으로 돈을 벌겠다. 이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실제 현물 시장이 약한 거예요. 사자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일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하루는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뭐 5%씩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그렇죠. 예, 그냥 1%인데 너무 이제 갑자기 갑자기 장후반에. 내려가는 거라서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저런 제로디티 때문에 1%뭐 이 정도는 확 밀리는 가능성들은 항상 존재하지만 이게 2, 3, 4 그래서 11, 11 사태나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급락하는 9.11 사태처럼 막 내려가는 이런 사태를 파생이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궁금한 건 아까도 다른 분과 이제 관성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연말에 뭐 9주 연속 이렇게 상승했던 관성이 연초까지는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아까 뭐 포모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급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버티면 네, 되겠죠.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은 버텨도 되죠. 왜 먹은 게 있으니까. 근데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없는 상태라면 먹은 게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꼭지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보는 게 낫겠다. 이미 있는 거는 정리할 필요는 없죠. 계속 끝까지 가져가서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야 되는 거고 꺾이는 거 확인되기 전에 팔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들어갔다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0인데 먹은 게 없는데 지금 레벨에서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럽다니까 뭐 조금씩 사는 건 괜찮지만 100이라면 조금씩 사야 한다. 왜냐하면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블앱 케빈 강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